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이란의 충돌과 확전 가능성 또는 휴전 가능성, 그것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한 원인이 뭐고, 그리고 이제 이란 핵무기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의 전개 과정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것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난 뒤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를 알아보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스라엘의 공군기하고 드론으로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도 여기에 맞대응해서 보복 공격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를 캐나다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를 중단하고 귀국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이제 전쟁이 확전이냐 휴전이냐 갈림길에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중에서 김열수의 시사안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것이 확전으로 가든 휴전으로 가든 그렇게 되면 제가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뒤에 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기습적으로 이렇게 이란을 공격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란의 지금 핵 무기화가 굉장히 임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스라엘의 안보가 불안해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란의 핵 농축은 지금 60% 수준이고요. 6개월 후에는 초부적 수준의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년이나 1년 반 정도 뒤에는 실전 배치까지도 이제 가능한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란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결국은 공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접 국가, 소위 말해서 아랍 국가들이 핵 무기화 또는 핵 국가화하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이제 용인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래서 1981년도에도 이라크가 오시라크 원자로를 건설할 때 직접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가서 그 원자로를 파괴한 사례가 있고요. 2007년도죠.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자력 발전소도 이것도 이제 가서 직접 파괴를 했는데요. 과거에 이런 경험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주변 국가들이 핵무기 국가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제 굉장히 거기에 가깝게 가 있었기 때문에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요. 바로 저항의 축을 사전에 무력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됐고,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차례대로 다 제거했고 완전히 이제 하마스가 무력화돼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완전히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것들이 저항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저항의 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어요. 게다가 이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되고 지금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친서방 정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란을 대변할 수 있는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무력화되고 있거나 지금 수세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란을 기습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네타냐후 총리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는 부정부패, 배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직 사건에 여러 건이 이제 형사소추가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카타르의 왕실 자금도 수수했다는 의혹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재작년 10월 달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사실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공격 징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나마 이제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전쟁이 이제 종결이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정치 생명이 연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며칠 전이죠. 이스라엘 의회에서 해산 여부를 투표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만일 그때 의회 해산을 하는 그 투표에서 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더 이상 총리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정치적 위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용인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고, 이런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한 비핵화 회담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1990년대부터 핵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상 2002년도에 들어서서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이란 정부가 비밀 핵실험 시설을 지금 가동 중이다라고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이제 폭로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3년도 10월 달이죠. IAEA하고 이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라. 그리고 이제 IAEA 사찰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란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가서는 저때가 이제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텐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5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해가지고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JCPOA를 체결을 하거든요. JCPOA 협정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이란은 3.67%까지 핵 농축을 할 수 있는데 300kg까지가 한다. 대신에 IAEA 사찰을 수용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를 일부 해제해 준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서 3.67%가 저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여러분들 상업용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 원자로는 소위 말하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천천히 태우는 건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농축 정도가 4%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핵무기는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것이 농축이 90% 되어야 이것이 일시에 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까지 농축이 되어야 그때 핵무기로서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저것이 이제 합의가 돼서 저 선을 유지해 왔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들어서자마자 JCPOA에서 그냥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들어섰죠. 그래서 이란과 JCPOA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간접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간접 협상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하나도 못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제2기 임기가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란하고 핵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누가 중재자로 나섰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밑에 있는 오른쪽 반도 그 오만 있잖아요. 그 오만이 바로 핵 협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아주 강도 높게 또 심도 깊게 미국과 이란 사이 핵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양측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날 6차 협상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으로 이런 협상은 취소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아주 충돌이 아주 고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전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공격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첫날 때린 것이 바로 핵 관련 시설하고 주요 지휘관 및 핵과학자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바로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대 그리고 이제 드론을 동원을 해가지고 핵 관련 시설을 때리고 저런 지휘관과 과학자를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주로 미사일 저장고나 석유 관련 시설 그리고 이제 3일차, 4일차 이렇게 지나오면서 군사시설 그리고 정부 청사,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청사나 국영방송 등 정부기관, 소위 말해서 국가의 인프라를 이렇게 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제 이런 때리는 순수를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옴에 따라서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했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드론, 또 탄도탄, 초음속 미사일 등을 동원해가지고 주로 텔아비브 등을 대해서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란이 저런 공격을 반격을 하면서도 이란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이 이렇게 반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 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우리는 반격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반격을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일, 4일차 접어들어서면서 지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는 미국을 향해서 또는 중동 국가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휴전할 용의가 있고 다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를 한번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70대 30,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80대 20 정도로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는 전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란은 지금 수세적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휴전 및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조금씩 바뀌어져 왔습니다. 사실상요,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공간, 거기에 근무하는 미국 사람들하고 그 가족들은 필수 요원만 빼고서는 전부 다 철수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에는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마지못해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첫날 나탄즈 이란 핵시설을 포함해가지고 이란의 중요한 지휘관들, 육군참모총장이라든지 또 거기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라든지 핵과학자 9명이라든지 한 20여 명을 그냥 사살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스라엘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G7 회의에 가면서 기내에 있는 그런 기자들하고 주고받은 문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휴전의 가능성도 있고 또 결국은 이란은 미국의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언급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G7 회의하다가 하루만 회의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 복귀하면서 또다시 트루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런 말들을 올리죠. 내가 지금 귀국하는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 때문에 귀국하는 게 아니야.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저를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저하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더 큰 게 뭐를 의미할까?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귀국 기내에서 한 얘기가 바로 핵 프로그램의 진정한 종식을 바란다. 그러니까 이란에 리얼 엔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완전히 종식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NSC 회의를 소집을 했고 80분간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 여부가 굉장히 큰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이 개입한다라고 하면은 이란의 핵시설 타격이 결정적인 목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첫날 때린 것이 바로 나탄즈라고 하는 핵농축 제조시설이거든요. 저거는 이제 지상 지하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과 지상 농축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5만 개의 원심 분리기가 가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 14,000개 정도가 가동되는 곳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저것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곳으로부터 방사능이 기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보도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어찌됐든 타격은 받았어요. 그런데 저 나탄즈 핵시설 못지않게 이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 관련 시설이 바로 포르도 핵시설입니다. 저 포르도 핵시설은요, 저게 포르도 산이에요.
포르두산인데 저 포르두산이 전체적으로 한 해발 950m인데 굉장히 화강암동으로 구성된 아주 암석 덩어리의 그런 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하 80에서 100m의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핵시설을 지어놨거든요. 저게 지금 결국은 핵농축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포르도 같은 경우에도 한 15,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저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곳을 가서 때려야 되는데 저곳을 때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무기밖에 없거든요. 그 미국 무기도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GBU-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저게 이제 한 3만 파운드짜리인데요. 멍텅구리 폭탄이 아니고 GPS 기반으로 개발이 돼서 정밀 폭격이 가능하거든요. 저게 지하 60m까지 폭파가 가능한데요. GBU-57은 오로지 B2 스텔스 폭격기에만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몇 대 가지고 있어요? 20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지금 지하 시설은 지하 80에서 100m까지 들어가 있고, 그런데 GBU 폭탄으로 때리면은 지하 60m까지 폭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때린 지점에 또 때리고 때린 지점에 또 때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하 80에서 100m라도 가능은 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NSC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고심하지 않았겠는가, 과연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과연 타격을 해서 완전히 핵시설을 타격해서 파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이것의 확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마 그런 논의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이란의 레짐 체인지까지 그러면은 고려하고 있느냐, 그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란의 실질적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죠. 저 사람을 제거하는 게 이제 목적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할 때 거기에 육군참모총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를 하고 핵과학자들 다 제거했잖아요. 그 제거했는데 저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메네이한테 압박을 주기 위한 건데 저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확정과 휴전 및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성한 것은 크게 시나리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포로도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 타격해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됐다라고 하면 이란은 비핵화 협상에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휴전은 당연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게 될 것이고, 이란도 완전히 비핵화 국가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 아마 극렬하게 저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중동 내에 굉장히 미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군 시설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확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확전과 또는 휴전의 갈림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미국은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니미츠함 항공모함이죠. 그것을 중동 지역으로 옮겼고요. 전투기 및 공중급유기 등을 지금 중동 지역으로 지금 속속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도무지 이제 이란이 더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핵협상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비핵화 협상을 하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만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휴전은 자동으로 될 거고 비핵화 협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휴전과 이란의 비핵화 협상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사실상 미국이 바라는 시나리오고 또 이스라엘이 바라는 시나리오고 이란이 비핵화하는 시나리오이고 바람직한 시나리오이긴 한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좀 향후 한 2, 3일 동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며칠 동안밖에 있지 않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철저한 준비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또 일부는 제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안보 환경을 다 조성했다.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방공망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전투기들 뭐 200대가 한꺼번에 이란으로 들어가서 휘젓고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이버전으로 방공망을 무력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전투기 드론 그리고 미사일 등이 이렇게 가능하면은 민간인들 피해를 작게 하면서 원래 원했던 군사적 목표 또는 이제 핵 목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핀셋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군의 간부하고 핵과학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들이 사는 집에 아파트면 아파트의 그 문틈 사이로 지금 당신이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상 군의 간부들이 멘붕을 일으키게 하고 전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컨테이너 전쟁이 앞으로 이렇게 좀 보편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컨테이너에 드론을 숨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핵심 간부들이나 핵과학자들이 대부분 집에서 피살이 됐거든요. 거기를 보면 사실상 침대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드론은 이스라엘에서 발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하고 테헤란하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하고는 직선거리로 1600km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란 내부에 미리 컨테이너 속에다가 이 드론을 숨겨놨다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전부 다 컨테이너 윗부분 뚜껑을 개방을 해가지고 이 드론들이 전부 다 이란의 핵심 간부와 핵과학자들을 공격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보면 모사드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024년도 9월 달에 삐삐하고 무전기 동시 폭발로 헤즈볼라 간부들 37명 사망하고 3천여 명 부상당했잖아요. 저거 여러분들 준비하는데 뭐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거는 아니죠. 아니지만 저거 15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 삐삐 테러를 통해서 헤즈볼라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고 그걸로 인해서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것은 우크라이나가 6월 초에 이미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서 사실상 러시아 같으면 시간대가 한 11개 정도 되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시간대에 있는 러시아 폭격기가 있는 그곳에 이 드론을 공격을 해가지고 폭격기 한 40대를 이렇게 타격을 줬단 말이죠. 이것도 미리 들어가서 컨테이너 속에 있던 것을 동시간대에 폭격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거미줄 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앞으로는 컨테이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제 코리아 에어 앤 미슬 디펜스죠. 이걸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방공망 이것을 이제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언돔도 있고 또 그보다 좀 멀리서 타격하는 데이비드 슬링도 있고 그보다 더 이제 멀리서 타격할 수 있는 에로2, 에로3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에서 최고로 잘 구축된 방공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이란이 쏘아서 사실상 텔아비브에 엄청난 속도로 아마 미사일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석커 쏘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신행 정밀 유도탄 미사일이죠. 카셈이라고 하는 건데 사거리 한 1200km 나가는 건데 대기권 재진입할 때 막 1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파타우-1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거리 1400km 13에서 15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두 개의 미사일이 텔아비브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석거 쏘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KAMD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고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유사시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사실상 13.6톤 그 정도의 어마무시한 그런 탄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60m밖에 안 되고 B2 스텔스에게만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땅굴 속에 또는 아주 지하 깊숙이 들어있는 다양한 그런 국방시설, 군사시설, 핵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미국의 벙커버스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저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그런 미사일이나 핵 이런 시설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런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계속 개발되고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이번에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를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히려 북한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더욱더 집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같이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같이 동시에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다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미국의 개입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내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